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캐나다 건축비 코로나 이후 51% 상승. 자, 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로얄뱅크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정말 작년에 이어서.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캐나다 건설 비용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5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물가 지수는 13%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13% 상승을 했는데 콘크리트 및 구조용 철강 등 건축 자재 비용이 무려 55%, 53%가 상승을 했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인력 부족 현상으로 건설업계 운송자들 임금이 다른 산업급보다 높아졌으며 자재값과 연료비도 크게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단독 및 공동주택 관련과 건설과 관련된 세금이 무려 30% 이상이 증가된 것도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인력 부족의 보들이 올랐고, 그 자재도 올랐고, 기름도 올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새로 건설하는 게 이거 그대로 전가가 많이 되거든요. 저도 봐도 요즘에는 신축이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구축은 상대적으로 이제 싸게 나오는데, 물론 이게 헌집과 새집의 차이도 있지만 헌집 같은 경우는 리세일이라고 표현할게요. 리세일 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중에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르면서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나는 충분히 좀 만족해라고 해서 가격이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신축은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 비용이나 인건비 이거 그대로 전가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주택 건설 비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규 주택을 아마 좀 외면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한 4개월 정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너무 비싸서 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물론 비싸게 분양이 되지만 이게 완공은 막 2년 뒤, 어떤 거 3년 뒤도 있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내 목돈 2만 불, 3만 불로 일단 계약을 걸고 2, 3년 뒤에 보면 금리도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예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기대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놓고 기다리면 금리 떨어질 때 모기지 봐서 사면 분명히 거기서 이익 구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규 굉장히 비싸게 분양이 됐다. 근데 상대적으로 구축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구축을 사서 1년 내에 팔 수는 없으니까 렌트 1년짜리를 주고 그냥 거기서 고쳐서 팔면 분명 이익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1년 만에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민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56만 명 들어왔다고, 16만 명이 들어왔는데 1분기에 산수적으로는 올해 56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단기 일자하는 사람들, 학생들, 그냥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머무르는 사람, 여러 사람 종종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건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신축과 구축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잘 아는 지역 30센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방 한 개를 일단 잡아놨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제가 좀 나름대로 보기 위해서 크기는 좀 찾아놨는데, 크기는 일단 똑같습니다. 이 구축 같은 경우는 15년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가봐서 아는데 외관상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470 스퀘어핏, 이건 새로 잡아놓은 신축입니다. 이 분양한 지 1년이 됐어요. 1년은 안 되는데 에이지상 1년은 됐고요. 크기는 463 스퀘어핏입니다. 조지타운, 유명한 조지타운이었어요. 크기는 비슷하니까 얼마 차이 났습니까? 이게 6만 불 할게요. 36만 불. 그리고 조지타운은 53만 불.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차이인 거예요? 17만 불. 그러니까 17만 불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1억 7천이라고 표현할게요. 1억 7천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이지만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여기 사서 1년 렌트 준 다음에 테넌트 이제 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쳐서 팔면 그래서
고쳐서 팔면 사람들이 좀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그래도 몇만 불 쉽게 몇만 불이 벌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여기 저는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20%는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투자할 수 있는 한 6만 불 7만 불 있어야 되네요. 7만 불만 7만 8만 불 있다면 여기 당장 해가지고 이런 셋업을 좀 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게 꼭 옳다고 온 것도 아니고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구축과 신축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신축보다는 구축에 저는 요즘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축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물론 여기에 오래 살아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 가격 차이 이렇게 나는데 요즘에 방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생축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거 아니고 구축이라 돈을 덜 받는 건 아니거든. 물론 가격 차이 있기는 하겠지만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꾸미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세입자 드릴 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축을 사는 게 렌트를 줘도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나중에 뭐 다시 되팔아도 이익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불황에 직면할 것. 전문가들은 추가로 금리 인상하면 부정적인 여파가 있다. 경제 불황이 온다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경제가 강하다. 경제가 왜 강할까? 뭐 여기 이민자들이 힘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민자의 힘이든 아니면 캐나다가 샌드오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일앤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캐나다 경제가 좀 강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지금 과열 현상이다. 그래서 고물가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물가를 올려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리면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금리 인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제가 생각보다 지금 강한 거죠. 근데 분명히 경제 불황의 신호도 나타나고 있죠. 그죠?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레이오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5월 물가가 3.4%였어요. 3.4%는 괜찮지 않냐 그랬는데, 아직도 연방 정부에서는 이거 좀 애매하다. 이게 확실히 물가가 내려앉았다고 볼 수 있기는 힘들다. 근데 연방 정부도 미국도 올리고, 그리고 영국은행도 올리고, 유럽은행도 올리다 보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본 이탈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는 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산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한국 자산의 46%가 파워실버, 그러니까 돈이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경제를 주무르는 큰 손으로.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떤 72세신 분들이 약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평생 또 약국을 운영을 하고, 뭐 마포의 신축 아파트 중형차를 갖고 있는데 연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여기가 핵심인데, 직장 생활하는 아들 딸보다 더 부자다. 노후 걱정은 없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분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 이 사람들은 경제가 역사상 초고속 성장을 할 때 세대였어요. 물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야, 이분들은 정말 축복받았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결과를 보고 보니까 그런 거지, 이분들도 얼마나 인생에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죠?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한국에 계신 분들은 IMF도 겪고 정말 힘들게 살아오면서 저렇게 자산을 일군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자산이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적이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우상향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때 자산을 보유했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젊은 세대들이 좀 부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역선 돌고 도니까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할 때 노인분들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자산도 많고 돈도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이제 쉽게는 아니지만 돈을 좀 벌 수 있는 구조가 이분들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홈케어를 좀 해볼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저는 비즈니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구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노인분들의 소위 말하는 실버 산업이죠. 이런 실버 인더스트리에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또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 또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건설업계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 전국 빈자리가 무려 8만 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자, 캐나다 건설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신축 주택 공급에 차질이 일어나면 결국 주거 문제가 한층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자, 서던 알버타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SAT라는 세이트 네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밴쿠버로 치면은 여기가 BCIT 같은 곳입니다. CIBC의 벤자민 미탈 경제 수석은 건설업계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일자리 속에 현재 8만여 개에 달한다. 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 소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방 모기지 주택공사에서는 2030년까지 신규 주택 수가 350만 채. 와, 이러면은 거의 350만 채면은 집이 350만 채면 저기 뭐 평균적으로 3명 정도 산다고 치면 이게 거의 1000만 명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캐나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이 정도의 인구 되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 저는 얼마나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수는 신채 건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근데 이게 전국 단위로 평균 잡은 거지. 저기에 대부분의 집들은 사실상 뭐 토론토나 밴쿠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와, 근데 이게 저게 가능한 수준인지는 모르겠네요. 특히 신규 주택 수는 2021년 27만 1000채에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26만 채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주택공사 측은 보고서를 통해서 5월 한 달간 신규 주택 건수는 전달 비해서 23%나 감소했고 신규 공급 물량은 21만에서 22만 채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까 26만 채 했는데 오히려 22만 채로 점점 더 줄고 있네요. 그죠?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집값이 막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4개월째 올랐고 하여간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집값은 좀 확실히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주변에서 집을 사냐 마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늘 얘기하는 건 일단 집을 사자. 그쵸? 아이들 생각하고 실거주할 거면 일단 크게 문제없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고물가 여파로 주택 신축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게 정말 얘기 많이 나온 얘기죠. 거기 인력난까지 더해져서 이 공급 물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긴 했습니다. 캐나다 주택개발협회는 인력난이 조만간 해소될 것 같지 않다. 특히 지난 20년간 관련 직종을 선택한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뭐 이건 뭐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는 저도 서울에서 자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일로는 사실 좀 젬병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별로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전 다행히 통신 쪽 근무를 해서 저런 일이 그렇다 없진 않죠. 고지에 나가서 벙커 파고 뭐 우린 타이어도 날라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전선도 날라야 되고 막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에는 체력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았고 일이 좀 젬병이다 보니까 별로 환영과 특히 삽질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잘 못했는데 젊은 층은 정말 저희 아이들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애들을 봐도 이런 일 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 애들만 해도 야, 저 좀 청소해 그러면 싫대요. 왜 싫어? 그러면 손이 더러워지니까. 장갑 끼고 해라. 그러면 그래도 싫대요. 왜? 힘드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건설업계 일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3D로 집을 빨리빨리 지어내는 거 막 얘기해 보면 저도 생각했어요. 아니 3D로 저렇게 빡빡 지어내면 되지 왜 힘들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건축업계나 이런 건설업계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벽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난방재들 그리고 전기, 플러밍 이런 거는 아직 3D는커녕 정말 뭐 4D가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 일일이 다 에폭시 같은 거 뿌려가지고 맞나요? 난방 만들고 아니면 재단해가지고 스티로폼 붙이고 또 외벽재 만들고 드라이워를 만들고 플러밍 만들고 전선 넣는 건 이게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목수들은 뚝딱뚝딱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이런 게 뭐 로봇이나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또 획기적인 차원이 나기 전까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캐나다 가격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소득 저소득 간 빈부가 1년 새에서 심해졌고 부자들은 투자 수익에 웃고
자,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운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에 우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상위 40%와 하위 40%는 지난 1분기 기록적인 속도로 확대되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가 포인트가 증가했다. 소득 격차가 1.1%가 증가했대요. 상위 40%면 굉장히 많이 잡는 건데, 그죠? 그 하위 40%도 굉장히 많이 잡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통계는 좀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표본이 많으니까. 자, 세금을 제외한 실소득인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은 정말 쓸 거 다 쓰고 이제 뗄 거 다 떼고 이제 확실히 이제 순소득에 가까운 얘기인 거죠. 이 격차는 무려 44.7%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지네요. 그죠? 이것도 같은 기간 0.2% 증가했고요. 소득 상위 20%는 배당금과 은행 예금과 같은 투자 수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평균 간처목 소득이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해당 기간 13.4%, 22.7%로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오, 정말 13.4%에서 22.2%. 부자들은 투자 수익도 더 많이 냈고, 그죠? 배당도 많이 받았고, 돈도 많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소득원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급여 상승률이 평균 급여조차도 지금 0.1%밖에 늘지 않았고요. 자영업은 오히려 6.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스몰 비즈니스가 좀 문제긴 하죠. 요즘에. 근데 오히려 6.7%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들 가구가 주요 소득으로 삼은 캐나다 연금 및 퇴직금 등 정부 지원은 작년 34.1%에서 38.8% 늘어났다. 왜 이렇게 점점 더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대로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는 지난 1분기 순저축을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좀 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자산을 지금 팔고 있고 그 순저축이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는 저축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산도 지금 팔았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코로나 들어오면서 그 직후에 자산이 제일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캐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팔고 그리고 캐시를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죠.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빚을 더 많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모기지였어요. 결국은 더 빚을 내서 자산을 많이 샀다는 얘기죠. 결국은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그 자산의 이동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통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 청년층 같은 35세 이상 핵심 근로층 35세에서 44세는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각각 207%, 275%로 올해 1분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만으로 따지면 이 나이에 살짝 벗어나거나 뭐 들어가는 경우긴 한데 결국은 지금 한참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빚을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나중에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도 문제인 거죠. 그런 부동산들을 싸게 사서 나중에 또 결국 시간 지나면 가격이 오를 텐데 그걸 이제 오래 보유할 수 있냐 없냐의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무너지게 되면 자산을 팔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산을 팔게 됨으로써 더 이제 하위층으로 재정적으로는 하위층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텅 빈 사무실 전국 공실률 18.1%. 자, 캐나다 상가의 공실률이 30년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는 캘거리입니다. 캘거리는 이게 아마 1% 줄어든 걸 거예요. 31.5%인데 그 전에 32.7%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캘거리 공실률은 정말 거의 살인적인 것 같아요. 근데 밴쿠버는 11.5%.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18.1%지 우리 밴쿠버는 제 기억에는 정말 이 상가를 못 얻어서 난리다 이런 얘기를 늘 인식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밴쿠버도 공실률이 무려 1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재택근무 활성화됐고 금리 인상 그리고 신규 건물 증가가 겹쳤다. 한번 재택근무를 하면 회사를 가는 게 굉장히 싫고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회사를 가서 소위 말하는 나 이제 보스를 보기가 굉장히 불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상급자를 보는 건 다 불편한 일인데
한번 이렇게 또 재택근무 뭐 1년, 2년 한 사람들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더 많이 나갔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또 직장 돌아와 그랬을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또 출퇴근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잡을 옮긴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더 큽니다. 댈러스 다운타운 공실률이 31.3%. 달라스도 보면 이게 지금 텍사스에 있는 도시인데 캘거리 같지 않나요? 좀 약간 내륙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31.3%. 샌프란시스코는 우리가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주변이어서 엄청나게 좀 잘 사는 데로 알고 있는데 무려 29.4%. 그래서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 부동산 막 그 하이라이즈 그 타워들이 무려 막 뭐 가격이 30%까지 70% 급락해서 막 지금 대세일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네, 휴스턴, LA 이런 도시들도, 워싱턴 DC도 무려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이 공실률들이 지금은 뭐 버틸 수 있나요? 그죠? 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자들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시작해서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위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공실률도 얼마나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회장이 2명, 결국 둘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한인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도 뭐 자세한 상황은 기사를 읽어봤는데 잘 알지도 못하겠고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뭐 한쪽에서는 또 회장을 뽑아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회장님을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네, 뭐 저는 여기를 뭐 옹호하거나 그런 마음 전혀 없지만, 뭐 옛날부터 저는 이제 캘거리도 에드먼트도 그렇고 늘 회장이 2명이었어요. 딴데 옛날에 리자인하고 놀러 갔을 때도 거기 회장님이 2명, 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인은 3명만 모여도 협회를 만든다. 그래서 1명 회장하고 1명 부회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또 좋은 잡을 갖고, 한국에서는 그런 뭐 중산층이 있고 돈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명예를 갖고 살다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보다는 자기 뭐 직업에 귀천이 있지 않겠습니다만, 자기 생각보다는 좀 더 좀 더 생각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명예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회장이 됨으로써 그런 명예욕을 또 이렇게 또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이해가 됩니다. 저도 나이 먹어 보니까 또 이렇게 돈이 생기면, 저도 뭐 돈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돈이 생기면 사람이 명예도 필요하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꼭 회장이 1명이어야 되나요? 그죠? 2명, 3명, 4명 이에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어떤 애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회장님들이 모여서 또 결정을 해서 같이 뭐 공동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죠? 물론 뭐 밴쿠버 한인회는 하나라서 뭐 건물도 하나 써야 되겠지만, 그냥 이해 관계에 맞게 여러 명 뽑아서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뭐 굳이 애써서 이걸 뭐 억지로 하나될 만들기는 또 쉽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또 통합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우리 역사에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서로 놀다가 언젠간 또 뭐 통합되기도 하고, 그죠? 뭐 그래서 하나 되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오늘도 또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또 그 주변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트로 밴쿠버 주택 가격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수요와 공급 법칙인데, 지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합니다. 작년에 2월, 3월인가요? 그때 주택 가격 피크를 치고 그 뒤로 지금 거의 뭐 8개월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멈췄잖아요. 이자율도 막 오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원래 봄이하고 여름쯤에는 수요가 증가를 하죠. 그죠? 이때가 이사를 제일 많이 다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애들이 이제 좀 9월 달에 들어가면, 새학기 때 대충 쓱 들어가면 이제 좀 뭐 전학 온 티가 좀 덜 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때 들어가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집을 사면은 뭐 2달이나 3달 정도 이제 그 기간 텀을 두잖아요. 컴플리션까지. 그러다 보니까 9월 전까지니까 아마 7월 전까지는 사야 아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메트로 밴쿠버에서 거래된 주택은
2,988채였습니다.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네요. 88로 끝나면. 자, 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467건이었었는데, 자, 모든 주택 부분에서 기대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매량 강세가 눈에 띈다. 지금 아파트, 콘도죠.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나마 만만하니까. 근데 만만한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이게 메트로 밴쿠버예요. 그러니까 프레이저 강 이북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만한 콘도 가격조차도 80만 불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죠? 어마어마한 가격이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많이 됐고, 자, 아파트 벤치마크 가격 기준은 2022년에 기록했던 고점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며 이미 10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자, 메트로 밴쿠버는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 결국은 이제 매물이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뭐 지난 몇 차례 다뤘지만 신규 주택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 인력 부족, 뭐 자재 부족 여러 가지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지금 부족하고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지나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된 매물은 5,348채인데 작년보다 1.3%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평균에 비교하면 3% 낮은 수준이고요. 총 매물 수는 9,990채로 지난해 18,042채보다 8% 적고, 자, 10년 평균보다는 무려 17.4%나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보다 매물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이 21%, 타운하우스는 38.5%, 아파트가 39.4%인데 판매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가격 상승의 압력을 받는다. 주택은 분명히 20 이하였거든요. 근데 이 단독주택조차도 막 20억, 30억, 40억 하는 단독주택조차도 지금 21% 올라왔고요. 타운하우스는 당연히 수요가 높은데 38.5%, 자, 콘도 아파트는 무려 39.4%,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좀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디태치드 하우스, 일반 싱글 하우스죠. 벤치 프라이스 가격이요. 뭐 2밀리언 하겠습니다. 2밀리언 어마어마하죠. 타운하우스도 근데 1밀리언 넘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1밀리언 넘은 게 꼭 그 메트로 밴쿠버가 그러냐? 프레이저 리버 지역에서도 새로 짓는 타운홈은 무조건 1밀리언 넘고, 지금 구축들 뭐 구축이라 해봤자 뭐 오래되지 않아서 3년 4년 정도 타운홈들도 요즘에 밀리언이 넘습니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 그죠? 아파트먼트, 콘도도 76만 7천 불. 벤치 프라이스 이러네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80만 넘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세일도 디테치도 많이 돼요. 생각보다 848채. 오히려 타운홈보다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1573채로 가장 많기는 하죠. 자, 말로 많이 떠들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확실해지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싱글 하우스, 빨간색이 타운홈, 그리고 이제 녹색이 아파트 콘도인데요. 보시면 지금 하우스가 이 평균 가격이 2밀리언이 넘었다가 이게 보니까 이 팬데믹 시작하기 전보다 훅 떨어졌다가 다시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하우스 가격은 정말 이렇게 비싼 것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에 거의 가까이 가는 듯하다가 살짝 꺾이고 있고요. 그 타운홈도 보면 지금 사실은 저렇게 한 방에 올라가는 것보다 주식 같은데 보면 이렇게 여러 번 치고 올라가는 게 어려운데 지금 여러 번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프만 봤을 때는 타운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타운홈도 전고점이 1.2밀리언이었어요. 자, 콘도는요, 지금 전고점에 가장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81만 5천 불이었는데 지금 77만 불이었죠, 아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까이 다가섰다. 가장 사람들이 그나마 살만한 물건이 그나마 콘도 아파트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더 놀라운 게 사실은 이때가 이 전고점과 대비해서 지금은 금리 차이가 거의 5% 가까이 납니다. 이거는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비싼데도 이 정도로 밀어 올린 거 보면 진짜 저도 뭐 참 부동산 가격 당연히 저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올랐고 제가 모기지를 내보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가격 떨어질 거다.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는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0.2% 올렸고 앞으로도 0.2% 올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 보니까 와 정말 이 부동산 특히 이제 밴쿠버 시장 같은 경우 부동산 수요가 어마어마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말 뭐 맞춘다 맞춘다를 떠나서 그냥 무지했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캐나다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얘기 나왔는데요. 뭐 의외였던 게 자, 켈로나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동료들이 이제 널싱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갔었죠. 거기 널싱홈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알고 있는데 33위입니다. 33위. 그러니까 34개 도시 중에 켈로나가 밴쿠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꼽혔어요. 거의. 그래서 되게 의외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토론토는 대도시잖아요. 저 토론토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무려 4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인데 잡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무려 안전하기도 해. 이 대도시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켈로나 좋다 얘기 들었지만 안전하지가 않네? 물론 막상 살면 저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 밴쿠버는 언제였을까? 자, 여기 보면 34개 도시로 시민 1명당 경찰관 수 켈로나는 너무 안전해서 경찰 수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범죄 심각도 지수, 그 폭력 범죄 심각도 지수 그리고 뭐 비폭력 범죄 지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보면은 BC주에서는 그래도 빅토리아가 14등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됐고요. 에버츠폴드하고 미션도 제가 알기로는 좀 위험하다라고 들었는데 23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켈로나가 34등인 거 보면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올여름 휴가 못 가는 캐나다 주민이 늘었다. 캐나다 주민 중에 휴가 중에도 제대로 못 쉰다 해서 저도 휴가를 제대로 못 갈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휴가를 갔는데 회사의 갑질로 인해서 휴가 중에도 뭐 그 일하는 이메일을 좀 받아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매니저들은 다 이런 것 같아요. 휴가를 가도 뭐 이메일 하면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분 사람들은 이제 매니저급 부장급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달랐던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휴가는 냈는데 휴가를 못 가겠어라고 이게 돈이 없습니다. 예. 돈이 뭐 좀 있어도 다 모기지 내고 그냥 렌트 내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도 렌트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집이다 그러면 대부분 2,000불이 넘어가거나 그죠? 그 막 자기 싱글맘이어서 아들하고 혼자 사는데도 뭐 1,500불 이상 2,000불이 가까이 내다 보니까 그냥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저도 올 갈 돈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디 뭐 근사한 데는 뭐 생각도 안 하죠. 뭐 그냥 주변에라서 좀 가서 쉬고 싶은데 좀 바닷가나 이런 호수 같은 데 보면 좀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이 못 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원래 같이 좀 망하면 좀 마음이 편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분들 휴가를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말은 이렇지. 한국도 보면 죽는다 그래도 해외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고 캐나다도 막 죽는다 힘들다 그래도 여권 못 받아 난리잖아요. 지금 뭐 해외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여권을 정말 오랜만에 만들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해외를 가기보다는 저는 만들 필요를 못 느끼겠는데 네,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고 있는데 해외 꼭 못 나가죠. 그죠? 뭐 미국이라도 가면 기분이 날 수도 있는데 저는 미국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국경 통과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사실상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